2019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스포츠 사회학 20문제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 주제 중 거시 영역의 사회제도와 관련된 연구 내용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거시 영역이라는 것은 미시 영역과 반대되는 부분이죠. 미시 영역. 자, 거시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거시는 거인이어서 큰 부분, 미시는 개미라서 작은 부분. 이렇게 해서 거시는 뭐 기능론, 갈등론과 같은 큰 사회 전체 부분과 관련이 된 거고, 미시 영역은 말 그대로 뭐 작은 부분, 나와 옆집에 사는 뭐 김수연과의 관계, 이런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거시 영역을 물었기 때문에 큰 부분을 물은 건데,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은 다 큰 영역과 관련이 있는데 조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조직은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 부분의 하위 요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정답입니다. 1번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자, 스포츠의 사회적인 기능은 두 가지가 있죠. 사회적 기능은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시문을 보면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4강 신화를 만들었다. 대단하죠.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 응원에 참가하며 국가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되새겼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됐죠. 정답지를 보면은 1번 사회통합은 긍정적인 측면, 2번 사회통제는 부정적인 측면, 신체소외도 부정적인 측면, 사회차별도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 산업의 고도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다양한 물품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맞죠. 그리고 자, 2번 볼게요. 인구의 저밀도와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스포츠 참가가 증가하였다. 쾌적한 생활 환경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고밀도화예요. 인구가 많아야지 스포츠 센터도 생기고 그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3번 교통의 발달. 맞죠. 교통이 발달해야 우리나라 선수와 다른 나라 선수가 같이 경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행기나 뭐 기차, 차 이런 수송체계가 원활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리게 됐죠. 3번도 맞아요. 4번 통신의 발달. 정보 유통이 원활해져 스포츠 저널리즘이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네이버 스포츠 뉴스만 들어가도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각종 스포츠 소식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통신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구는 고밀도화 돼야지 스포츠 참가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중심부에 스포츠 센터가 있는 거와 그리고 농촌 한가운데에 스포츠 센터가 있는 거와 차이가 있겠죠.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로의 사회화예요. 우리가 사회화가 되는 과정은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그다음에 스포츠 탈사회화, 스포츠 탈사회에서 스포츠 재사회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스포츠 로의 사회화는 말 그대로 입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거기서 중요한 요인이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계중사로 외웠어요. 계중사. 알죠? 군대에 그 계급이 있는데 중사 알죠? 중사. 캐로론가? 그 아이가 아마 중사일 거예요. 계중사라고 외웠는데 개인적 특성, 중요타자, 주관자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사회화 상황, 사회적 상황,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스포츠 로이 사회화 이 세 가지 특성에서 고르려면 일단 개입은 아니겠죠. 이건 통한 사회화와 관련이 있는 거고 여기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지금은 스포츠 로의 사회화이기 때문에 3번은 틀렸어야 해.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성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는 일부 중동 국가의 문화는 여성의 스포츠 참가를 불가능하게 하며 스포츠 경기 관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된 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위치를 제가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 5번 한번 신자유주의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 세계화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씨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씨름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이 씨름이 세계화돼서 전 세계에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경쟁력 자체가 달라요.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이 있는데 인기 종목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비인기 종목에 비해서 더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프로스포츠의 이윤 극대화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적절합니다. 그래도 더 인기 있는 종목이면은 돈을 더 많이 받고 보수를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맞고 2번 한번 볼게요.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그렇죠.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말이죠. 3번 세계인들에게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을 소비하도록 만들었다. 어떤 종목을 할 때 그 종목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뭐 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그래서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게 스포츠 세계화.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일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각 나라의 전통 스포츠가 전 세계로 보급되어 새로운 스포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씨름이 되게 유명해요. 전통 스포츠인데 이게 전 세계로 보급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스포츠 세계화가 됐다고 해서 전 세계로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전통 스포츠가 보급이 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상품만 넓게 퍼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4번입니다. 자, 6번 스포츠 정책과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1번 국가는 스포츠 정책을 통해 스포츠에 개입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스포츠 정책을 만든 이유가 스포츠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의 시책을 스포츠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각종 스포츠를 다 발달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정책을 만들어서 스포츠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2번 한번 볼게요. 냉전시대 국가의 국제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를 통한 상업주의 팽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 YMCA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도 YMCA에서 우리가 서구 스포츠를 한국에 가져오면서 우리의 민족성, 민족주의 같은 것들을 더 함양시키고 더 발달시켰지 그 YMCA에서 우리나라에 얘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아닌 것 같고 3번을 한번 볼게요. 스포츠는 상징 동일화 조작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기능이 극대화된다 라고 했는데 맞아요. 스포츠에서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체계 중에 상징, 동일화, 조작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 요소죠. 상징은 말 그대로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기, 우리나라 국가가 연주되면 우리를 대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우리나라의 얼굴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각종 그런 것들이 있고요. 동일화는 말 그대로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나도 너무 즐거워. 같이 막 울어. 그게 동일시된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동일시된 거. 그 다음에 조작은 스포츠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 정치적인 관심을 스포츠로 돌려서 그 정치적인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 사용하는 게 조작이에요. 예를 들면 1980년 5월 18일 강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을 때 그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때 막 프로야구 뭐 이런 3S 정책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바로 조작의 한 예예요. 4번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산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에 관여한다. 네, 맞아요.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포츠에 관여한다? 우리가 스포츠에 많이 참여하면은 그만큼 아픈 것도 줄어들고 건강을 찾게 되잖아요.
좋아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스포츠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관련이 있겠죠. 네, 4번도 맞는 말입니다. 7번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일탈에 관한 스포츠 사회학 이론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탈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스포츠 일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매 시험마다 계속 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일탈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딱 보면은 이거는 기능론적인 관점의 키워드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구조 기능 이론이 되겠고요. 다 계속 더 읽어볼게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간주한대요. 그러면 이걸 부정상적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그건 갈등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핑은 그 자체로는 일탈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경멸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경각심을 가지면서 요 도핑이란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서 잘 지키게 되겠죠, 규칙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탈 행위지만 얘를 보고 나는 안 그래야지 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구조 기능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능론이 사회의 각 부분은 전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규칙이 존재를 하고 그 규칙을 통해서 사회화하고 사회를 통제하고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기능론이죠. 자, 갈등론이 나오면은 갈등론의 키워드는 갈등론은 불평등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회 변혁, 사회 전체 변동의 기여, 이런 혁신, 이런 키워드가 나오겠죠? 차별 교제 이론은 금묵자극이라는 말 아시죠? 금묵자극처럼 이렇게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것처럼 내가 모범생인데 불량 학생들을 만나요.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차별적으로 하자라는 게 차별교제 이론이고, 낙인 이론은 일탈자라고 낙인이 찍힌 자와 낙인을 찍은 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게 낙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탈 행위가 형성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는 게 낙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8번. 스포츠 상업화에 따른 변화 중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2013년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서 한국의 류현진 선수와 추신수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자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은 이날을 코리안 데이로 지정하고 한국의 걸그룹 소녀시대를 초청해서 애국가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프로야구 사무국은 각종 의전 행사 및 경품 행사를 개최하여 언론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라고 했어요. 의전 행사나 경품 행사 이런 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했네요. 자, 우리가 스포츠가 상업화되면서 스포츠가 변화된 게 4가지가 있어요. 저는 먹구내주로 그 음식 먹고 나 줘. 이게 사투리로 먹구내줘. 내줘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스포츠의 목적 변화, 스포츠의 구조 변화, 스포츠 내용 변화, 스포츠의 조직 변화 이렇게 했는데 위에 지문과 관련된 거는 스포츠 조직의 변화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스포츠 말고 스포츠 내적인 거 말고 외적인 요소 강조. 외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고 치어리더나 연예인 시구, 초청 가수 공연, 경품 규모를 늘린다던가 이런 관중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쇼 형태로 기획되는 게 스포츠의 조직 변화예요. 자, 내용 변화는 키워드가 심미적인 측면에서 영웅적인 측면으로 스포츠가 변했죠.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은 규칙의 변화. 자, 목적은 말 그대로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직과 관련된 건 3번이겠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보면은 1번 보류조항, 그리고 최저연봉제, 샐러리캡, 트레이드. 자, 보류조항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선수들의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아 선수단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그렇죠. 이건 보자마자 바로 답이네요. 네. 보류 조항은 말 그대로 보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이렇게 다른 데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선수와 구단이 이렇게 1대1로 계약을 하게 되면 몸값이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류 조항이라는 걸 해서 선수를 일정 기간 자유로운 계약을 막아놓은 거예요. 자, 2번 최저연봉제. 최저연봉제는 말 그대로 이거는 3번의 지문이 왠지 3번의 지문이 그건 것 같네요. 선수 개인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연봉 상한선으로 선수 간 연봉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게 최저연봉제고요. 셀러리캡은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전 팀이 없는데 일단 저는 울산 사람이니까 울산 현대 호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현대 구단에서 그 선수가 10명이 있어요. 그럼 이 10명을 데리고 오는데 총 구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딱 제한이 돼서 1,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물론 훨씬 더 많은 금액이지만 10명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해서 이 10명의 선수 연봉 총액이 1,000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제한을 둔 거. 한 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을 일정액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가 셀러리 캡이죠. 트레이드는 봅시다.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구단이 선수와 선수 또는 선수와 금전을 교환하는 행위를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자주 뜨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봐야 됩니다. 10번 볼게요. 자, 10번 볼게요.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딥플로어의 미디어 이론은 라고 했어요. 이 딥플로어의 미디어 이론은 아이고 뚜껑 닫아버렸네. 딥플로어 미디어 이론, 이거는 대중 전달 이론과 같은 맥락이에요. 대중 전달 이론. 보기 한번 볼게요. 미디어의 영향력과 스포츠의 소비 형태는 연령과 성, 사회 계층, 교육 수준, 결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이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1번, 2번. 왜냐면은 이런 연령이나 성, 뭐 이런 거에 따라 특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했기 때문에 개인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개인차가 나오려면 인정도통, 욕구라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도피적 욕구, 통합적 욕구. 이런 욕구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고요. 사회 범주 이론인 2번이 답이 돼요. 왜냐면 사회 범주에 따라 내가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에 따라서 스포츠를 하는 형태가 달라진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에 따라서 스포츠 형태가 달라진다. 사회 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결혼을 했는지 안 한지에 따라서, 이런 어떤 범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범주 이론은 사람은 처한 사회적 구조적인 위치나 그리고 배경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이 바뀐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사회 관계 이론은 말 그대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선택해서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 근데 그런 성향에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거 집단 영향이 크다, 주축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회관계 이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규범 이론은 대중매체가 사회 규범을 조성한다 해서 수용자는 이 규범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한다는 주장을 하는 게 문화규범 이론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거 1번, 2번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잘 이해하시고, 개인차 이론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요런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인지적 욕구의 부재, 뭐 정의적 욕구, 도피적 욕구, 통합적 욕구 이런 거. 네. 그리고 11번 한번 볼게요. 자, 11번 스포츠와 계급,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부르디에의 계급론에 따르면 골프는 상류 계층의 스포츠로 분류된다. 그렇죠. 골프, 승마 뭐 이런 것들은 테니스 다 상류 계급의 스포츠죠. 자, 베블런의 계급론에 따르면 상류 계급이 스포츠에 참가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이다. 그죠? 디스플레이 효과라고 과시 효과를 말했던 학자가 베블런이죠. 내가 이 정도 산다. 이래서 골프 안 좋아하는데 막 골프 막 쳐요. 그런 거. 과시효과. 3번. 마르크스는 계급론에 따르면 운동선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거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래서 정답은 1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베버의 계층론에 따르면 프로스포츠에서 감독과 선수의 사회계층 수준은 연봉 액수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쵸? 계층론에 따르면 다양한 여러가지 영향력이 있어요. 뭐 감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성, 그리고 연봉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합쳐져가지고 평가가 되죠. 맞아요. 12번 들어갈게요. 12번.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 중 아까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댔잖아요. 그래서 동일화, 그다음에 상징화, 동일화, 조작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아까 앞에서 말했죠. 근데 상징화 보기 한번 볼게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나 팀이 스포츠 경기 자체를 뛰어넘어 특정 집단을 대리 또는 대표하는 것으로 대리하거나 대표한대요. 이거는 상징과 관련됐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태극기, 국가 연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동일하는 말 그대로 그 선수와 내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얘가 금메달을 따는 게 너무 좋아서 나도 같이 너무 뭉클하고 좋은 거야. 마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진출했는데 내가 진출한 것처럼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게 동일시한 거고 우리나라 축구 선수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상징화가 되는 거죠. 조작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관심을 스포츠로 돌려서 이제 나쁜 짓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코클리가 제시한 일탈적 과잉 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과 특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코클리라는 학자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탈적 과잉 동조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스포츠 윤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야 되고 4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성격을 무몰인구로 땄어요. 무몰인구.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무몰인구였는데 이게 원래 무한 이거는 생략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한도전 규범, 몰입 규범, 인내 규범, 구분짓기 규범. 이 각 규범마다 특징 키워드가 있어요. 몰입 규범은 경기에 엄청나게 몰입을 했다 해서 경기의 헌신 이런 키워드가 있고 구분짓기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뛰어나야 돼. 그래서 탁월성 추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인내 규범은 말 그대로 내가 굉장히 참아가면서 고통 속에서도 경기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인내는 고통을 감수. 글씨가 너무 못생겼네요. 자, 무한도전 규범은 도전, 말 그대로 도전이야.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노력. 이게 성공을 위해서 장애물 극복한다 이런 게 있으면 도전 규범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자, 경기에 헌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구분짓기 규범은 탁월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만의 경기 스타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해요. 탁월성이 없어요. 인내 규범은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경계 참아가면서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도전 규범은 운동선수는 스포츠에서 성공을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나간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에 2번. 자, 14번 한번 볼게요. 크로젯의 여성에 대한 남성 선수의 폭력과 남성 스포츠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이런 거는 그냥 국어 문제와 비슷하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정답지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는 여성에 대한 남성 선수의 폭력이니까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남성 선수의 폭력 들어가야 되고, 남성 스포츠 문화와의 관련성, 이런 스포츠 문화 세 가지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성과 남성 선수 폭력, 스포츠 문화, 이렇게가 들어가면 되는데, 1번 한번 볼게요. 지역사회는 남성 선수의 폭력에 대해 경외감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처벌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빠졌어요. 2번, 여성 선수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함께 공동체성을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남성 선수의 폭력성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 폭력이 남성다움을 확립하고 여성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믿음이 존재한다. 자, 폭력이라는 남성 선수의 폭력으로 해서 남성다움을 확립한다 했어요. 여성이 들어갔죠. 여성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스포츠 문화. 그래서 정답은 14번에 3번이 들어가고요. 4번, 폭력이 남성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건 전혀 아니죠. 자, 15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레오나르드의 스포츠 사회화 이론은, 그러니까 잘 봐야 되죠. 스포츠 사회화 이론이 있고 사회학 이론이 있어요. 자, 스포츠 사회화 이론은 보기 A고교 농구 감독은 팀 훈련 과정에서 학생 선수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과 벌을 활용한다. 행동주의 기법을 쓰고 있네요. 강화물을 통한 행동주의 기법 쓰고 있네요. B 선수는 다른 팀 선수가 독특한 타격 자세로 최다 안타상을 획득하자 그 선수의 타격 자세를 관찰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켰다. B 선수가 굉장히 천재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를 보고 그 선수를 관찰해서 내 걸로 만들었다. B 선수도 대단한데 사회적으로 학습을 한 거죠. 사회학습 이론이 기본 이론 바탕이, 이론 베이스가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1번이고,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관점은 우리가 사회학습의 접근 방법은 다양한 변인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변인 세 가지가 개인적 특성, 아까 개중사 말했죠. 캐로르 중사. 개인적 특성, 중요 타자, 주관자, 그 다음에 사회화 상황. 우리가 어떻게 사회화가 되는 상황인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 해서 사회화가 됐고, 여기는 이제 행동주의 기법으로 S는 R, 자극을 주면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강화가 된 거죠, 행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으로 학습이 됐다라고 해서 1번이고요. 역할이론은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역할을 학습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 과정을 통해서 집단에 소속되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이론이 역할 이론이에요. 중거 집단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중거 집단에서 사회적 협동이나 분열이 특수한 인지적 행위와 함께 발생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거 집단 이론은 규비청에서 규범 집단은 가족 같은 그런 가족과 같이 규범을 설정하고 가치관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집단을 규범 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은 특정 역할 수행의 기술적 의미를 제시해주는 역할 모형 집단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청중 집단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청중 집단은 특정 개인의 특별한 주목은 받지 않지만 그들의 가치나 태도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는 집단. 예를 들어서 또래 집단 같은 것들. 나는 이때 막 원래라면 소리를 질렀는데 친구들이 다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그럼 나도 거기서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규칙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거 집단 이론, 사회학습 이론, 역할 이론 세 가지가 스포츠 사회화 이론이죠. 자, 여기서 반대로 반대가 아니지. 스포츠 사회화 이론 말고 사회학 이론이 있어요. 스포츠 사회학 이론은 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6번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문화적 특성 중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학생 선수들은 교실 공간과 분리되어 합숙소와 운동장에서 주로 생활하며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간다. 또한 그들만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일반 학생들과는 이질화되고 있다. 자신들만의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문화라고 해요. 자, 승리지상주의 문화는 도핑을 하든 뭘 하든 이기기만 하면 돼. 그거와 관련이 있고, 군사주의 문화는 말 그대로 그 군대식 문화 그런 게 있겠죠. 신체소외 문화는 내가 몸이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내 신체는 소외시키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좋지 않아요. 그 보기와 관련된 거는 선문화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들어갈게요. 스포츠의 상업화. 스포츠 상업화 하면 아까 그거 기억나죠? 먹고 내줘. 네가 먹고 내줘. 그래서 목적의 변화, 구조의 변화, 내용의 변화, 조직의 변화 이렇게 4가지 변화를 일으켰던 상업화. 다른 스포츠와 미디어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하는 것은 1번 스포츠는 미디어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을 때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죠.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들도 주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야지 경제적인 가치도 올라가고 인정도 받죠. 그죠? 자, 2번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스포츠 콘텐츠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렇죠. 유튜브만 봐도 만드는 사람, 내가 수용자였다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였다가 수용자가 되고 이렇게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3번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할수록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통제력은 감소한다. 아니요, 이건 말 자체가 일단 안 되고 통제가 증가하겠죠. 의존할수록 더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통제력이 강화되겠죠. 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 미디어는 상업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스포츠 규칙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렇죠. 아까 스포츠의 상업화가 되면서 스포츠의 상업화에 따라서 스포츠 목적 변화, 구조 변화, 내용 변화, 조직 변화에서 구조 변화가 스포츠 규칙을 변화시켰죠. 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한번 볼게요. 18번 스포츠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 했어요. 자, 스포츠 세계화가 나왔고 민족주의. 자, 1번 냉전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는 민족주의를 약화시켰다. 아니죠. 우리가 전쟁이나 각종 그런 힘들 때 무조건 민족주의가 강해져요. 자, 일제 강점기만 해도 YMCA로부터 서구 스포츠가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들이 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민족성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나라 주권을 찾아야 돼 라고 해서 민족주의가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2번 민족주의는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스포츠 세계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아니에요. 스포츠 세계화의 됨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아까 또 말했다시피 어려울 때 우리가 꼭 똘똘 뭉쳐가면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발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절대 될 수가 없죠. 3번 제국주의 시대에 스포츠 세계화는 식민국가의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도 아까 계속 설명했죠. 1번과 같은 문제인데 민족주의는 무조건 강화돼요. 왜냐? 얘네를 이겨야 되거든.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도 쟤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끼리 국민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4번 스포츠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속성은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자, 2문제 남았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힘드네요. 공부 안 하다가 하니까. 자, 19번.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사회학이에요. 사회화 아니고. 자, 스포츠 사회학이란 뭐냐? 스포츠의 맥락에서 인간 사회 행동 법칙을 규명한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어떻게 일어나는지 행동주의가 기본 베이스로 다 깔려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2번 스포츠 현상을 일반 사회 구조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렇죠. 똑같이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구조에서 거기에 스포츠만 접목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한다. 똑같은 말이죠. 2번, 3번. 자, 4번은 선수 개인의 행동과 관련된, 여기까지는 사회학이랑 비슷해. 인간 내면의 특성 및 과정을 설명한다. 자, 인간 내면의 특성 및 과정을 설명하는 거는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사회학이 아니고 이거는 이 세 개는 스포츠 사회학.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라스트 화이팅! 자, 20번은 스포츠와 계층 이동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없군요.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1번 수직 이동이 있고요. 우리가 계층 이동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이 있고, 개인 이동, 집단 이동이 있고,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1번 한번 볼게요. 수직 이동은 한 팀의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데 있어. 그러면 수평 이동이죠. 같은 대우를 받고 가면.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현대로 가서 또 100만 원을 받아요. 이거는 수평 이동. 틀렸죠? 2번. 개인 이동은 소속 집단이 특정 계기를 통해서 집합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집단이 집합적으로, 이거는 집단 이동이겠죠? 자, 3번. 수평 이동은 팀의 2군에 소속돼 있던 선수가 1군으로 승격하여 이동하는 경우. 그냥 딱 봐도 수직 이동이죠? 2군에 있다가 1군으로 나갔어. 이렇게 위로. 수직 이동. 4번 한번 볼게요. 세대 간 수직 이동은 운동선수가 부모보다, 자, 일단 부모와 내가 나왔으니까 세대 간이에요. 부모보다 더 많은 수입과 명예를 얻게 된다. 수입도 상승하고 명예도 얻었어. 그러니까 부모보다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세대 간 이동에다가 수직 이동.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스포츠 사회학 2019년도 문제풀이 해설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